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이제부터 저희가 심화 이론 및 영역별 기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안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영역별 기출 분석은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의사소통 장애 안에서 그 언어의 요소 영역 아니면 의사소통 장애의 유형 중에서 언어장애, 말장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추려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요.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와요. 왜냐하면 그 문제 안에서 다루는 영역들이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는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거니까 의사소통 기준을 봤을 때 그 한 문제 하나가 그 안에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방가로 1번, 2번, 3번, 4번. 근데 모든 게 다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 그건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제와 예를 들어서 뭐 AC라든지 뭐 지체라든지 아니면 자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장애 영역이 걸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문제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일단은 다루지 않고 그리고 법도 다루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법 문제 중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영역이랑 연결이 된 법 문제 같은 경우는 함께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앞에 나왔던 문제가 뒤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 2, 3, 4분 중에서 1, 2번이 앞에 나오는 문제면 문제 전체를 보면서 앞에 문제만 다룰 거고 3, 4번은 뒤에서 나오는 문제면 뒤에 영역에서 나오는 건 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물론 답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사소통과 전혀 생뚱맞은 전혀 별개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를 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영역별 기출문제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1, 2, 3월 달에 했던 선생님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역별 기출문제가 갖고 있는 장점은 복습이에요.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거. 근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영역별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무슨 장애 영역에서 그 장애 영역 안에서 또 하위 영역 무엇을 다룰지를 이미 문제가 노출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출하기는 편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대신에 함정은 뭐냐면 이미 그 영역이 전형해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포커스를 맞춰놓고 기출 분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이 어렵습니다. 다른 개념과 다른 개념을 엮어서 앞으로 이렇게 왜 이 개념이 이 장애 영역에서 A라는 개념과 또 다른 장애 영역에서 C라는 개념이 왜 같은 문제에 나왔지? 그럼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연도별 기출 분석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설하는 내용, 심화 이론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형태로 갈 겁니다. 심화 문제를 심화 이론에 관해서 쭉 정리를 해놨지만 이거를 다 훑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 문제에 해당되는 영역이랑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문제, 하나는 해설. 자 문제는 우리 19쪽이요. 의사소통장애 19쪽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요거 문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답이랑 같이 해설이 들어가 있는 거는 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문제마다 해설을 다 알지는 않았습니다. 각 문제마다 답은 해놓고 그리고 그 문제가 다 끝나면 그 뒤에 전체적으로 해설을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흐름이라는 게 읽힙니다, 선생님들. 그래야지 구조화시킬 수 있고 이거를 문제에 해당되는 해설을 따로따로 집어넣게 되면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구조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해설 있는데 해설에서는 앞쪽에 답이 있고 그 답이 해당되는 영역의 답이 다 끝나면 뒤에 해설이 같이 붙어 있다. 근데 저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마인드맵 넣어놨습니다. 선생님들 공부하시는데 좀 구조화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기본 이론 들으신 선생님들은 또 그 기본에서 사용된 마인드맵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기존 거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19쪽이고 해설은 7쪽입니다. 같이 나란히 펼쳐놓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 기관에 관한 문제는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딱 나온 문제는 객관식 시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2010년도 유튜브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각 기관들이 말소리 산출에 작용하는 가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바른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비강, 구강, 영국의 인두강, 성대가 등장합니다. 비강이 등장했으니 공명기관이겠구나, 그죠? 비강, 구강, 인두강, 얘는 공명기관인 거죠, 그죠? 그리고 성대가 등장했으니 발성기관이겠구나. 영국애가 등장했으니 조음기관에 해당되겠구나. 그리고 영국애가 등장했으니 연인도 폐쇄부전까지 연결하셔야 됩니다. 영국애가 등장하면 선생님 무조건 연인도 폐쇄부전 보셔야 되고, 연인도 폐쇄부전할 때 이거를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국애는 조음기관입니다. 조음기관에서 영국애가 등장하면 영국의 폐쇄 부전. 자, 영국의 폐쇄 부전은 선생님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영국애가 폐쇄하는 기능, 부전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답니다. 이 경우를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영국의 폐쇄 부전은 저거 우리 경직형 내성마비, 경직형 내성마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구개 파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선생님 같이 묶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대의 진동을 지나 성대를 지났으니 성대는 발성기관입니다. 지나서 공기가 인두강 윗부분에 도달하면 구강으로 나가는 길과 비강으로 나가는 길이 갈린다. 자, 근데 영국에는 근육덩어리입니다. 비강으로 할 때는 영국애가 그러니까 비강으로 갈 때는 영국애가 우리 해설서 7쪽 보시면요. 해설서 7쪽 그림 보시면 동그라미 친 게 선생님 영국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비강으로 갈 때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구강으로 갈 때는 위로 막아주고. 그래서 위로 막아줘야지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위치, 좋은 방법에 의해서 자음들이 발음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영국애가 그 폐쇄하는 기능이 상실되면 대부분의 공기는 비강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과다 비음이 산출되겠죠. 그죠? 자, 영국의 근육이 위로 올라가 인두벽이 닿으면 비강문이 닫히고 공기는 입으로 나가게 된다. 반면에 공기가 입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영국애가 아래로 내려오면 비강으로 공기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발성기관이랑 조음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지문은요. 자, 보기 보면 구강음과 비강음의 형성 과정 맞죠? 그죠? 맞습니다. 성문 아래 공기 압력의 형성 과정. 공기 압력을 얘기하려면 선생님 호흡기관, 성문 아래니까 폐잖아요. 그죠? 호흡기관에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닌 거고, 디귿은 성대를 지나면서 조절된 소리의 공명과정. 자, 공명과정은 공명기관입니다. 공명기관요. 공명기관은 소리를 울리는 거죠. 근데 비강, 구강, 인두강 뒤에 강자가 붙은 거는 다 공명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그러면 구강은 좋은 기관이라면서, 예, 구강도 좋은 기관은 맞아요. 근데 크게 보시면 강자가 붙으면 다 공명기관, 강자가 붙으면 소리가 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죠. 리을 행경막을 하강으로 인한 에너지원의 공급 과정. 에너지 공급 과정은 호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을은 호흡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일단 여기 이렇게 해서 답을 체크하시고요.
우리 7쪽에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말, 언어 산출 기간 혹은 언어 기간의 생리학적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호흡 기간은 말 그대로 생명 유지입니다. 폐입니다. 폐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폐 생각하시고, 호흡 기간에서 가져야 될 두 가지 개념. 흡기, 들어 마시는 거. 호흡이, 내뱉는 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들어 마실 때 말 안 합니다. 내뱉을 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지체장애 학생들하고 연결하면, 지체장애 학생들하고 연결하면 역호흡이 나타난다 그러죠. 역호흡이 나타나면 말이 꼬이죠. 말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흡기와 호흡기 개념 잡아주시고, 자, 호흡 기간이면 숨이 원활해야 되죠. 호흡이 원활해야 되죠.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혹은요, 말의 속도가 너무 빨리 생기는 거. 얘들은 호흡 기간과 관련된 게 말의 유창성입니다. 호흡과 발성이 관련된 게 호흡 기간이기 때문에 말의 유창성 해서 유창성 장애 하면 호흡 기간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발성 기간. 발성 기간은 무조건 그냥 선생님 성대를 잡으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대. 그러면 성대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발성에 문제가 생기겠다. 아, 성대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음성장애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음성장애 있습니다. 그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대에서 생기는 문제점, 성대결절, 성대폴립 요 두 가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8번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성대결절은 피곤해서 성대가 많이 지친 상태. 폴립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뭔가 종양이 생기는 상태. 그래서 성대결절은 휴식을 취하면 되지만 폴립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공명기관. 공명기관에서 공명이라는 개념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공명은 소리가 커지는 현상이에요. 동굴에서 소리를, 우리가 목욕탕이나 동굴 같은 데서 아 하면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울린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결국은 힘이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힘이 세진다는 얘기는 소리가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명기관의 선생님들이 하나 잡아줄 게 뭐냐면, 동그라미 1번 밑에 있는 거. 링의 6개월 검사에서 우리가 모음이 왜 1형성음, 2형성음 두 개가 생깁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었죠. 공명기관 때문이에요. 모음은 기본적으로 공명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리는 성질요. 그래서 저주파에서 울리는 소리가 계속 고주파수 때까지 울리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수도 잡히고 저주파수 잡히고. 자, 그거 하나, 원인 하나 하고 또 모음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모음은 그 하나가 완전한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소리라고, 의사소통에서 말소리라고 할 땐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는데, 자음은 혼자서 뜻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모음이랑 합쳐져야 됩니다. 근데 모음은 그 자체로만 뜻이 나타나죠. 의미를 부여하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아야, 어요, 오요, 우유 그렇게 한번 모음을 발성해 보시고 스즈, 그느드르 해보시면 요 조음기관이 움직이는 근육이라든지 조음기관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모음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조음기관들이 움직여야 되고요. 자음을 할 때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혀만 움직이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링의 6개월 검사에서 답을 그때 작성하실 때 팬들이 공명과 여러 가지 조음기관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완성된 의미라고 만약에 작성하셨으면 그때는 그거는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음기관. 자, 조음기관은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곳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조음기관은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곳이에요. 자, 조음 과정을 한 번만 살펴봐 주시고, 자, 조음기관에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 때 특히 자음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음은 쌤들이 대부분 두 개는 알고 계세요. 조음 위치, 조음 방법. 하나 더 잡아야 됩니다. 소리의 세기. 평음, 예사, 이렇게 갈게요, 선생님. 예사 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 평음, 경음, 격음. 그죠? 그리고 그리고 얘는 유기음, 기식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좋은 기관에서 연인도 폐쇄부전 같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연인도 폐쇄부전은 두 개로 나온다. 국외 파열과 경직형 내성마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잡아주시고 또 하나만 더요. 자, 좋은 기관 자체, 그러니까 경직형 내성마비랑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좋은 기관에서 좋은 기관에서는 자 이거죠. 입술의 움직임, 뭐 치조의 움직임, 아니면 그 영국의 위치, 턱의 움직임, 입의 입 모양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말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좋은 기관이 경직이 돼서 긴장이 돼서 말소리 산출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음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시키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경직된 조음 기관의 운동 기능을 먼저 활성화시키는 게 먼저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상상을 해 보시면 돼요. 턱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요. 근육입니다. 이분 선생님, 자, 귀는 청신경이 있기 때문에 감각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감각기관. 근데 이 입은 운동기능이라고 표현해요. 운동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다 근육덩어리니까. 근데 하나의 근육이 아니에요. 입술도 근육, 옆에 있는 턱도 근육, 목도 근육. 많은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좋은 기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육이 긴장돼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동에게 조음점을 찍는 것만 반복 연습시켜서 가능할까? 혀가 굳었는데, 입술이 굳었는데, 턱이 굳었는데, 근육이 굳었는데 어렵죠. 그래서 조음기관이 경직됐다, 근육이 경직됐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운동기능, 조음기관의 운동기능, 조음기관의 감각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 먼저 풀어주는 게 그게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풀리면 그때 제대로 된 조음점을 찍는 연습을 하는 거죠. 발음을 연습하는 거고 말소리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좀 연장해서 선생님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음 기관에서는 경직형 내성마비, 그리고 당연히 조음 문장이죠. 그죠? 자, 그리고 신경기관에서 심리언어기관, 심리언어기관 똑같은 말인데 얘는 신경이니까 우리 인체의 몸은 신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그죠? 거기와 관련된 의사소통 장애는 실어증과 신경말장애 혹은 운동말장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잡아주시고 밑에서 그림에서는 비강이 무엇인지, 구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연인두의 위치와 연인두의 기능, 연인두가 닫혔을 때는 공기의 압이 구강으로 나온다. 연인두가 열렸을 경우에는 공기가 코로 나온다. 코가 비강이에요. 코로 나온다. 자, 그 두 가지가 연인두 폐쇄 부전은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 연인두가 폐쇄하는 기능을 발휘 못한다. 연인두 폐쇄 부전은 두 가지로 봐야 된다. 경직형 내성마비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구개 파열에서 일어나는 거. 특히 또 구개 파열 같은 경우는 입 천정이 찢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천정에 구멍이 뚫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개 파열 같은 경우는 연인도 폐쇄 부전도 나타나겠지만 또 하나가 더 나타나죠. 현상이. 어떤 현상? 공기를 모아서 터트리는 파열음은 어렵죠. 왜? 비강으로 다 바람이 새버리니까. 그러면 생긴 경직형 내성마비도 파열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거는 왜 어렵다? 근육이 긴장된 상태라서 제대로 조절을 못하니까. 경우의 수는 다르죠. 그죠? 나타나는 현상은 유사하더라도 원인은 다른 겁니다. 자, 1번은 그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1번 문제가 객관식일 때만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단독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장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소통 장애 영역과 연결되든지 연인도 폐쇄부전하고 연결되든지 아니면 조음기관에 관련돼서 제대로 발음을 못할 때, 긴장된 상태에서 발음을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물론 기출이 됐어요. 자, 이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부터는 언어의 구성 요소, 언어의 하위 체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선생님들 일단은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언어의 요소, 언어의 구성 요소. 먼저 언어의 요소. 언어의 종류가 뭐냐입니다. 종류요. 언어의 종류를 얘기할 때, 자, 선생님들 저거 좀 같이 보시죠. 해설서에 제가 그림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10쪽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언어의 요소는 언어의 종류가 무엇입니까?입니다. 언어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어려우면 선생님 그냥 요소를요 이렇게 잡으십시오. 종류 혹은 메시지 전달 방식. 메시지 전달 방식, 전달 방법. 자,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어로 전달합니다. 언어적 요소, 구어적 요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말, 일상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준언어적 요소. 언어에 준한 겁니다. 언어에 준한 거기 때문에 준어적 요소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언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돼요. 이게 선생님들 우리가 많이 아는 억양, 강세, 높낮이. 근데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장단. 자, 억양, 강세, 높낮이 이거 전부 다 언어가 있어야 되죠. 언어에 숟가락을 얹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우리 평범하게 어서 오세요 이거 하는 거랑 어서 오세요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다르죠. 준언어적 요소는 또 언어에 반한다 그래서 반언어적 요소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 비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를 비구어적 요소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언어나 구어나 같은 겁니다. 자, 얘는 우리가 많이 하는 제스처, 몸짓, 눈짓, 표정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만 알고 가면 안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준언어적 요소에서 자, 장단이라는 것만 한번 보십시오. 장단은 눈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언어는요, 선생님, 자음과, 우리나라입니다. 국어로 치면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집니다. 말소리는. 얘가 말소리죠.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절된다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달 할 때 디귿, 리을.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지잖아요. 분절이죠. 그래서 분절음이라 그래요. 근데 준언어적 요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장단을 보시면 돼요. 눈.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졌나요? 안 쪼개졌죠. 그러면 분절이 안 됐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친구들을 비분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분절음을 초월해서 전달한다라고 해서 초분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언어의 요소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답은 준언어적 요소라고 적어야 됩니다. 답은 준언어적 요소로 적어야 돼요. 이거 안 적고 초분절음, 비분절음, 뭐 장단 혹은 운소.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음운은 음소와 운소로 돼 있죠. 그래서 운입니다. 음소를 말소리라고 해서 얘는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지는 거죠. 자, 언어적 요소라고 물어보면 준언어적 요소라고 답해야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하나만 더 확장시키겠습니다. 시각장애랑 연결해야 돼요. 청각장애. 청각장애에서 비수지 신호. 비수지 신호. 수지는 손가락과 손과 손가락이에요. 손과 손가락으로서 신호를 하는 방법이 수어. 그죠? 수어. 자, 근데 재밌는 게 비수지 신호 잘 들여다보시면 선생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수지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정보를 전달할 때 수어를 하고 있는 도중에 뭐 이렇게 제스처 할 수도 있고 눈 깜빡거릴 수도 있고 고개 갸우뚱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 제스처, 눈빛, 고개 끄덕임 그것만 따지면 예죠. 근데 비수지 신호를 언제 사용한다? 수어를 할 때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지 신호는 선생님 준언어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랑 연결해서 비수지 신호는 수지 준언어적 요소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형태는 비구어적 요소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수지 신호는 또 재밌는 거는 수어를 쓰지 않을 때도 써요.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수어를 쓰지 않을 때 비수지 신호만 사용해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수어를 안 하고 중간중간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비수지 신호는 기본적으로 수어를 할 때 사용한다. 수어를 하지 않을 때도 사용한다. 근데 수어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건 아주 짧다. 그리고 얘들은 수어를 사용할 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준언어적 요소가 똑같다. 그래서 비수지 신호를 얘기할 때 초분절음, 비분절음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이 비수지 신호는 무슨 기능을 한다? 문장을 이해한다. 자, 수어에서 청각장애에서의 문장은 의사소통에서의 문장은 다 대화라 그랬잖아요. 대화, 회화. 문장을 이해한다. 대화를 이해한다. 그리고 비수지 신호에는 문법적 기능도 있다. 거기까지만 확장시켜 주십시오.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있고, 자,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언어 자체를 봤을 때 언어의 구성 요소, 언어를 구성하는 종류, 언어를 구성하는 종류, 요소를 종류로 보라 그랬잖아요. 어려우면 종류라고 보십시오. 언어를 구성하는 종류. 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 형식해도 되고 형태도 됩니다. 편하신 걸로 정리하십시오. 형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담더라.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더라. 언어의 구성 요소 만약에 질문할 때는 교수님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문제를 내세요. 헷갈릴까봐 언어의 구성 요소 3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내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어의 구성 요소는 반드시 같이 묶어야 돼요. 뭐랑 묶는다? 언어의 구조. 어렵게 물어보면 언어의 구조라고 물어볼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언어학의 하위 영역. 언어학의 하위 영역. 아니면 언어 구성 요소의 하위 체계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같이 묶게 되냐면 형식에 해당되는 게 의문론, 그리고 형태론, 구문론. 사용에 해당되는 게 의미론. 내용에 해당되는 게 의미론, 사용에 해당되는 게 활용론. 그러면 결국은요, 언어학의 하위 영역은 뭐랑 똑같냐면 언어 발달에 언어 발달 영역이랑 똑같아요.
언어 발달 영역할 때는 그 언어 자체는 생긴 5가지 영역 다 가르치는 거예요. 언어 발달이 제대로 됐습니다. 언어 발달이 지체가 됐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5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나씩 더 정리를 해야 하실 게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의문노는 말소리예요. 말소리는 제가 선생님 자음과 모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의문노는 말소리다. 말소리에 대한 규칙이다. 자, 우리 자음과 모음을 막 마음대로 조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규칙이다. 그러면 의문노는 말소리니까 그 동그란 표 안에서 동그란 미연 소리 체계다. 말소리 체계다. 소리 체계다. 똑같은 말이죠.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의문노는 뭐가 또 공부를 아셔야 되냐면 의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의문 지식이 있어야 돼? 말소리에 대한 규칙과 말소리에 대한 체계라면서요. 그러면 말소리에 대한 문법입니다. 자음과 모음에 대한 문법, 말소리에 대한 문법, 체계, 규칙. 그러면 지식이라는 게 등장하죠. 근데 의문 지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크게 2가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생님 일로 올게요. 의문론에서의 의문지식입니다. 크게 2가지. 낮자 소리의 대응관계 들어보셨나요? 낮자 소리. 낮자 소리 대응관계. 낮자도 자음과 모음, 소리도 자음과 모음, 소리의 말소리.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낮자는 어떤 자음과 모음이다? 우리가 쓰는 기역, 니은이라고 일컫는 읽을 때 쓰는 낮자, 아야, 어여, 소리, 기역이라고 쓰고 그라고 읽잖아요. 그러면 기역은 그라는 소리가 나는구나라는 그 대응관계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발음을 합니다. 자, 만약에 낮자 소리에 대한 관계가 낮자 소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문지식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쓸 때, 철자할 때, 학습장애에 철자 쓰기 오류 있죠. 학습장애에 철자 쓰기 오류. 자, 쓰기와 철자는 다릅니다. 철자는 문법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럼 문법에 맞게 쓸 때 낮자 소리에 대한 관계가 안 나타나면 구별을 못해. 그래서 얘가 쓰기에서, 철자에서 학습장애에 철자 쓰기 오류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면 의문 처리 오류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요. 예쁜을 여뿐이라고 읽고 여뿐이라고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여와 예와 여를 구별할지 몰라. 소리, 글자와 소리를 구별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지식은 뭐가 있냐면 의문변동입니다. 의문변동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의문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의문변동이 있습니다. 히읗 탈락, 국외음화, 연음 법칙, 아니면 두음 법칙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의문변동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의문변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학습장애에서 철자 쓰기 오류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표기 처리 오류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가치라는 단어가 있으면 읽을 때는 가치라고 읽지만 쓸 때 철자 쓰기 쓸 때 철자는 문법이라고 그랬죠. 문법에 맞춰서 쓸 때는 쓰기로 들어갈 때는 가치라고 해야죠. 요거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음운 변동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얘를 가치라고 쓴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자, 음운은 그렇게 가고 형태론 같은 경우는
형태론. 형태론은 선생님 다른 거 잡지 마십시오. 단어 안에서의 문법, 단어 안에서의 체계 어렵죠. 그러면 쉽게 가십시오. 형태론은 그냥 형태소, 형태소도 잘 안 잡히면 그냥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그러면 이거죠. 형태소에서 주격조사가 붙어야지만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목적격조사 을을이 붙어야지만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형태소는 그 단어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를 기능어라고 합니다. 이 기능어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전보식 문장이 나타난다.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형태소에 문제가 생기면 철자 쓰기 오류에서는 형태 처리 오류가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면 의문 처리 오류와 표기 처리 오류는 결국은 의문론에 해당되네. 형태 처리 오류는 형태론에 해당되네. 이렇게 잡아줘. 여기까지 확장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문론. 구문론 쉽게 생각하십시오. 구문론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단어예요, 단어. 구문론은 문장입니다. 문장을 이루는 기본 것들은 기본 단위는 단어입니다. 낱말입니다. 그러면 단어와 단어의 배열이에요. 단어와 단어의 배열.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아빠가 엄마라고 합시다. 엄마가 아기를 업었어요. 단어, 엄마라는 단어가 조사, 주격조사라는 가, 아기라는 단어를 목적격조사라는 조사 단어, 업었어요. 업다의 동사에서 뭐 여러 가지 붙었습니다. 그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구문론은 문장과 문장의 배열이에요. 문장과 문장의 배열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근데 구문론은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단어와 단어의 배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의미론. 의미론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의미예요. 근데 자, 구문론은요,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형태로 우리나라 문장은 기본 구조가 구성이 돼요. 그 맞게끔 써야 됩니다. 구문론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문장 자체가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때는 구문론을 찾아내기 쉬워요. 근데 의미론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기가 엄마를 업었어요. 구문론은 문장이라 그랬죠. 단어의 배열. 자, 단어의 배열이 잘못됐습니까? 문법적으로. 아니, 내용이 어떻지 그 신경 쓰지 말고 문법적으로. 단어의 배열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어, 목적어, 서술에 어긋났나요? 맞죠? 의미로는요, 구문론이 제대로 지켜졌다 하더라도 그 단어가 제대로 된 장소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의미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의미로는 결국은 단어의 의미, 단어의 뜻이라고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기가 엄마를 업었어요는 의미론의 문제입니다. 왜? 적절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적절한 내용과 적절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쓰지 않았잖아요. 이해가셨나요? 자, 이거는 의미론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봅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자,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구문론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의미론상에는 까마귀가 나면 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액면가 그대로만 봤을 때 의미론에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까마귀 날면 배 떨어져. 이 의도가 아니죠. 의도는 다르겠죠. 사용의 목적이 다른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사용의 목적이 다르다. 그리고 그래서 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면 이 문장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화용론이에요. 그럼 좀 약간 감이 잡히십니까? 의미론의 문제가 있을 때는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구조, 구문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군요.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 뜻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군요. 문장 자체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군요.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또 화용론의 문제가 있을 때는 자, 구문론상에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의미론상에도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중적인 의미, 문장 전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다. 의도가 있다. 문장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화용론입니다. 여기까지 확장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0쪽입니다. 자, 요 문제는 선생님 2번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폐 관련해서 약한 중앙음식 능력이랑 연결된 거라서 뒤에 자폐에서 다시 이 문제 다 다룰 겁니다. 지금은 의사소통 문제만 빼왔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니언과 관련해서 다음 A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니언 먼저 보겠습니다. 높낮이의 변화 없이 같은 톤으로 말한다. 그래서 애들이 영수라는 학생 보고 선생님, 영수는 말하는 게 똑같아요. 높낮이, 억양, 강세, 높낮이. 여기에 관련된 건 언어의 요소 중에서 어디다? 준언어적 요소. 그러면 니은은 준언어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네. 그죠? 준언어적 요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와 관련해서 A에 들어갈 알맞은 말. A 보겠습니다. 영수의 특성은 자폐성 장애 유아의 언어적 결함 중 하나로 의문론적 영역 가운데 무슨 사용의 제한을 보인다? 무슨 사용의 제한 보인다? 의문론적 영역. 그러면 자, 원래는 이제 준언어적 요소입니다. 준언어적 요소인데 물어본 게 의문론적 영역이라고 물어봤어요. 의문론적 영역에서 무슨 사용의 제한을 보인다? 의문론으로 왔으니 선생님 얘요. 자요. 의문론으로 왔죠. 그러면 의문은 음소와 운소로 나눴다고 그랬죠. 얘를 답을 쓰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의 요소라고 물어봐야지 준언어적 요소라고 답을 쓸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바로 그냥 의문론으로 빠져버렸죠. 그러면 의문론에서 의문은 구성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음소와 운소. 음소는 말소리, 자음과 모음. 근데 여기서는 자음과 모음 얘기하는 게 아니네. 운소, 우리나라에서는 운소, 장단. 억양, 영어, 액센트. 강세, 액센트. 고저, 높낮이, 중국어. 중국 고저, 높낮이. 그죠? 우리나라는 장단. 그러면 운소의 문제죠. 그래서 답을 만약에 이거를 정말 교수님들이 깐깐하게 답을 매기셨으면 운소만 답이에요. 운소만 답이에요. 근데 제가 옆에 비분절음, 초분절음이라 넣어놓은 게 아마 여기까지는 답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걸 답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얘는 분류가 이렇게 되니까. 언어의 요소로 물어봐야지 준언어 요소로 답을 쓰셔야 하는 거고, 질문 자체에서 의문론적 영역 가운데라고 물어봤으니 운소가 100% 확실한 답이고 초분절음, 비분절음까지 봐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좀 감이 잡히시나요?
혹시 시중에 준호적 요소라고 답이 나와 있으면 그건 하지 마십시오. 틀린 답입니다. 자, 2번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2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사소통과 만약에 다른 장애 영역이라도 자폐라도 만약에 여기서 자폐 반향어가 등장했다 이랬으면 문제를 다룹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됐으니까.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한 중앙응식 능력, 중앙응식 능력의 결함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과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들은 이렇게 뺐습니다. 해당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자폐에서 다 나올 겁니다.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면 가는 활동 계획안 일부이고 나는 통합학급에서 교사 두 분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1번도 버렸습니다. 1번 문제는 옛날 15년도 옛날 유아교육과정 문제라서 버렸습니다. 그건 저희들 다룰 필요 없는 문제라서. 자, 그래서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에 나타난 언어 장애입니다. 언어 장애 유형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니은, 말이 막히거나 말을 더듬는 현상. 막히는 거나 더듬는 현상. 그러면 무슨 장애? 유창성 장애. 유창성 장애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 지속적으로 풍선을 푸선, 사탕을 아탕. 풍선을 푸선. 그러면 이응이 탈락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사탕에서 아탕, 시옷이 탈락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탈락, 생략, 대치, 첨가, 왜곡. 이 나타나는 현상은 조무문장애. 조무문장애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 더 보셔야 되냐면, 일단 유창성 장애에서는 말이 막혔으니까 막힘, 말을 더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반복인지 연장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거는 1차 행동인 거죠. 핵심 행동. 그렇게까지 잡아주십시오. 니은에서 막혔으니까 막히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말을 더듬는 현상이 반복일 수는 있잖아요. 연장 아닐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더듬 공부하실 때 반복이 나타나고 반복이 심해지면 연장으로 갑니다. 연장이 심해지면 막힘으로 갑니다. 막힘이 심해지면 탈출 행동이 나와요. 탈출 행동이 심해지면 회피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반복과 연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막힘이 나타났는데 반복이 안 나타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말더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반복이 나타나야지 연장이 나타나고 연장이 나타나야지 막힘이 나타납니다. 막힘이 나타나야지 탈출 행동이 나타나고 탈출 행동이 나타나야지 회피 행동이 나타납니다. 1차 행동, 핵심 행동이 나타나야지 부수 행동이 나타납니다. 부수 행동 거꾸로 부수 행동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1차 행동이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공부하는 자음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반복, 더듬이죠. 자,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냥 바닷가 할게요. 바닷가. 바닷가. 막혔다 터뜨리고 막혔다 터뜨리고 막혔다 터뜨리는 거죠. 맞나요? 바닷가. 막았다 터뜨리잖아요. 할 때 터뜨리잖아요. 파열음. 반복은 파열음입니다. 파열음과 파찰음 계열이에요. 그러면 연장, 바닷가. 연장은 반드시 첫 음과 뒤에 시작할 음 가운데 뭔가의 매개음이 들어갑니다. 바닷가. 아시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수박 해볼까요? 수박. 선생님 해보시면 가운데 우자가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연장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선생님 마찰음입니다. 마찰음 자체가 무슨 성질이 있다? 지속성. 마찰음의 변별적 자질이 뭐다? 지속성. 플러스 지속성. 그죠? 그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그럼 막힘은요? 막힘은 처음부터 헉 하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소리를 막 잡으려고 뭐뭐뭐 움직이면 나타나겠죠. 그죠? 이해 가셨나요?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봐주시고, 디귿에서 푸선, 사탕이 아탕 됐을 때는 우리 개별 음소요. 개별 음소 오류라고 했을 때는 네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첨가, 대치, 생략, 왜곡 요 네 가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디귿 보겠습니다. 언어의 하위 체계. 자, 굉장히 친절합니다. 교수님들이 언어의 하위 체계라고만 문제내도 돼요. 근데 언어의 하위 체계는 5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의문론이라고 얘까지 들어줬어. 왜? 학생들이 구별을 못해서. 이건지 구별을 못해서. 언어의 하위 체계라고 해놓고서는 5가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발 답을 좀 쓰라고. 그래서 다 떠먹여주는 문제입니다. 자, 언어에는 5가지 하위 체계가 있다. 뭐 있다?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형론. 이건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설명은 자세한 설명도 뒤에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심플하게 표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 해설집에다가. 그거 보시고 키워드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리을에서 언급된 지수의 언어 행동은 언어의 하위 체계 중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이야기할 때 상황에 적절치 않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상황에 적절치 않은 말을 한다. 말을 사용하네? 쓸 줄 아네? 그런데 적절치 않게 사용한다. 주제와 상관이 없네. 일단 말을 사용하니까 답은 화용론입니다. 말의 사용이니까 화용론, 그죠? 사용이니까 화용론입니다. 그런데 적절치 않게 한다. 상황에 적절치 않게 말을 한다. 거기 밑줄 치고 별표 치셔야 됩니다. 자, 화용론은 선생님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기본 성향을 이거 지우겠습니다. 화용론 공부하실 때 선생님 무조건 화용론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화용론을 한다는 얘기는요, 선생님, 의문론도 되고요. 그러니까 화용론이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의문론도 되고, 형태론에 맞춰서 구문론, 문장을 구성할 줄 알고, 그 문장 안에 적절한 단어를 써놓을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용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하이라이트고요. 자, 화용론은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뭘 먼저 떠올려야 되냐면, 첫 번째 선생님, 주제 관리 능력입니다. 주제 관리 능력.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선생님, 주제가 일관된 주제가 있어야지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라는 얘기는 주제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 써놓으십시오. 화용론 해놓고 옆에다가 주제 관리 능력, 주제 유지 능력이 없다. 라고 써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제 관리 능력을 가지고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화합니까? 니 한 번, 내 한 번, 니 한 번, 내 한 번. 말차례 지키기. 세 번째. 자, 화용론은 최소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최소 2명이어야 돼요. 2명이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그 정보는 결국은 주제죠. 화용론, 정보, 주제. 자, 근데 잘 생각하십시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못 알아들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듣는 사람 입장, 청자. 다시 한번 말해줄래? 뭐라고? 야, 무슨 얘기야? 다시 얘기해봐.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다? 주제 관리하기 위해서 명료화 요구하기.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대화하다가 내가 다른 말을 했잖아요. 다른 말을 했어. 그러면 잠깐만 내가 다시 말해줄게. 그러면
발화수정 전략. 발화수정 전략 혹은 수정 전략. 이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라? 이게 안 되니까 1번부터 3번까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라? 참조해라.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참고해서 의사소통을 해라. 참조적 의사소통이 나오는 겁니다. 참조적 의사소통.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참조적 의사소통을 할 때 뭔가를 가지고 의사소통의 기본은 주제를 쭉 유지하면서 얘기하는 거라며요. 그죠? 그러면 참조적 의사소통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주제가 있어야 돼. 그 주제가 뭐다? 니도 알고 나도 아는 정보. 그래서 전제기술, 전제가 먼저 깔리는 겁니다. 전제가 깔려야지 결속표지를 쓸 수 있어요. 결속표지 가리킨 말, 그때 그거 있잖아. 니도 알고 내도 아는 거, 전제 조건이잖아. 그리고 생략, 왜 어떻게 생략할 수 있어? 니도 알고 내도 아는 거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라고요. 이 전제가 뭐냐? 주제예요. 이렇게 맥락 잡으면 선생님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제 기술, 그 다음에 결속 표지, 그 다음에 피드백이죠. 근데 피드백이 누구다? 참조적 의사소통은 말하는 사람이 니도 알고 내도 아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끊기지 않게, 대화가 유지되게끔, 주제가 쭉 이끌어지게끔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살펴야 돼요? 화자가 청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의 반응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내가 대화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화용론의 핵심은 대화를 하는 데서 주제의 응집을 높이는 게 최고 목적입니다. 주제 응집도. 이 단어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봐요. 화용론에서는 우리가 대화하는 게 있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야기를 듣는 게 있어요. 자,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문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 문법. 등장인물, 사건, 배경,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야기 문법. 거기 맞춰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주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주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결속 표지들 쓰겠죠. 그죠? 그렇게. 근데 이야기는 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기 문법에 맞춰서 주제의 유지를 하면서 결속 표지들을 쓰면 됩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론을 해야 돼요. 추론해야 돼요. 물론 이야기가 쭉 나열됐으면 그 사실 가지고 추론하면 됩니다. 그죠? 잠깐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해설서 18쪽이요. 18쪽. 자,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을 나열하면 사실 가지고 사실적인 정보 가지고 추론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그냥 이 추론까지는 아니죠. 그때는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문장이에요. 문장, 대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겠네. 추론해야 돼요. 근데 제시되는 정보가 없으면, 정보가 듬성듬성이 있으면 그때는 빠진 정보를 내가 추론해야 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3번 그쵸? 아이고야. 3번 화용론. 그래서 3번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